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때 그거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법적인 안전장치다. 법소장의 부동산, 오늘의 할 이야기는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사기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역전세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함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전세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서,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이 의무로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의 모든 것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역전세와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깡통전세가 되거나 역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은 어떤 보장 정책이 있느냐, 아니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알아봤으면 합니다. 요즘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 부분인데, 사실 지금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면서도 그렇지만은 2022년 등락폭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매매보다 전세가 싼데 역전세가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계약은 보통 2년 전에 하거나 1년 전에 했었을 텐데, 지금의 등락폭 자체는 지금 시점에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계약을 했다고 보자고요. 요 시점에서는 괜찮죠.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면, 이 시점의 계약은 그 계약 그대로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등락률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니지만, 보통 등락률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하기 때문에 이 표를 한번 준용해서 보자고요. 어쨌든 지금 전세 가격은 이대로 유지가 되는데 매매 가격은 내려가는 상황이죠. 내려가는 상황이면 지금 요 정도 폭 자체가 지금 역전세가 일어났다, 전세 가격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보통 집을 사서 갭 투자나 영끌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처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사신 분들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역전세가 일어나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 부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깡통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년 전에 뉴스상에 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좀 이런 사기라든지 그런 나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수면에 올라온 거는 최근에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 때 제가 전세 사기 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영상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때 그거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다 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전세 계약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여기에 은행한테 대출을 하기도 하고, 전세자금을, 그리고 그 대출금을 주인한테 줬는데 주인이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기관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전세금을 회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기관에 보증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자면,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이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하는데, 요거는 물권에 대한 거고요. 이 전세권에 들어가는 돈을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채권이 뭐냐면,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돈을 받을 거에 대한 권리를, 채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임대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금을 받을 거야. 전세금을 받을 건데, 그 전세금을 보증기관한테 네가 이 부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대신에 보증을 좀 가입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보증보험 가입을 이제 통지하게 됩니다. 허락이 맞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이 내 허락도 안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했어 라고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은 보증 가입 사실 자체를 통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 때 저기 세입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살다가 나갈 때가 되죠. 나갈 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주지 않아요. 보증기관한테 보증금을 미반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그 후에 보증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서 전세금을 반환을 받겠다라는 게 전세보증보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행한테서 임차인이 전세 대출 계약을 받게 되죠. 보통 이제 계약금만 넣고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출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보증 계약을 이렇게 맺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를 다시 보증기관한테 보증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죠. 자,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보험 우리가 지금 전세보증보험을 들은 거야 라고 통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통 은행한테 하는 건데 그 은행한테 주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권을 다시 보증기관한테 채권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질권은 어떤 거냐면 동산 같은 거에 보증을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부동산한테는 질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잡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법적인 용어라서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이 보통은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은행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야 될 전세금을 은행이 대신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돈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임차인한테 빌려주는 게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요 채권 형태를 은행이 임대인한테 직접 돈을 주고 받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보증기관이 채권을 양도를 받거나 질권 설정을 통해서 다시 담보를 잡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 돼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은행이 대출금을 임대인한테 주면서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전입신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통해서 이게 진짜 전입을 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해당 주택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선순위에 어떤 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이 앞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요거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가지고 101호에 누가 들어갔고 102호에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그러니까 돈 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은행에서나 보증기관에 따라서 어떤 서류들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허그라고 보통 얘기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는 HF에서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알아보겠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거가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허그랑 SGI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주택금융공사 거 이거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허그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택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는 다 됩니다. 다만 상가에다가 내가 뭐 라쿠라쿠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고 살고 있다 이런 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되니까 정확하게 주택만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필수다. 실제로 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요게 노인복지주택도 포함해 주는 거는 허그.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기금에서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요. HF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노인주택 복지를 둘 다 해주지만 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시켜 주는데 또 허그에
서울에서는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보증 금액 같은 경우는 허그나 HF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이하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하까지는 다 해주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한도 없다. 한 15억이든 20억이든 뭐 제한 없이 우리는 조건만 맞으면 빌려주겠다. 다만 요 보증금 일부 보증은 불가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보증보험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앞에 선순위로 이제 5억에서 7억까지는 주택보증보험공사 거를 받고, 그 이후에 있는 조금 초과되는 부분만 서울보증보험 쓰면 안 됩니까? 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난 일부는 하지 않겠어. 완전하게 나한테 다 주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증 한도 같은 경우는 허그 같은 경우가 원래는 150%였었는데 이번에 그 9월 달에 좀 대책이 나오면서 140%까지를 잡아줍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71% 정도 되거든요. 일반 시세에. 그러니까 그 시세를 보정하기 위해서 다시 공시가격의 140%를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은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 선순위에 어떤 여러 가지 돈을 빌렸다거나 앞에 있는 선순위권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HF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감정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120%를 기준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증료를 조금 체크해 봐야 돼요. 허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건 2억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0.122%에서 0.128%가 보증료로 많이 책정이 되고요.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싸게 줘요. 그래서 0.04%, 우대금리로 적용하면 0.02%까지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0.192%를 하는데 이 퍼센트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왜 이렇게 빡세냐, 왜 허그나 SGI는 들어봤는데 주택금융공사 거는 왜 모르냐라고 하면은, 허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증보험과 대출보험을 동시에 하게 돼 있어서 좀 가입하는데 거의 패키지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가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청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중기청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 보험은 따로 받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가입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허그에서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래도 나는 좀 보증보험을 받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서울보증보험 가면 됩니다. 거의 다 해줍니다. 그 대신 금액이 좀 비싸요. 요 금액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허그 같은 경우는요, 2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년을 살겠다고 하면은 51만 2천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16만 원만 내면 돼요. 거의 한 4배 정도 싸죠. SGI 같은 경우는 허그보다 상당히 비싸죠. 한 15만 원 넘게 더 비싼 형태인데 요 금액이 2억이 아니라 4억이나 뭐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되면 보증보험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보증보험 비용은 누가 내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랑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요 보증보험이 의무가 돼 있어요. 의무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어차피 너네는 임차인을 위해서 이걸 다 들어줘 라고 이제 정부가 명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보험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 3대1의 비율로 임대인이 75%를 내고 임차인은 25%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해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요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근데 임차인이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강력하게 했어요. 신고를 해야 이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임대인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를 강제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임대인이 보증료도 75%를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때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임차인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보험료를 임차인이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착한 임대인을 만나면 절반 정도는 내가 내줄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는 사실은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 후에 주의할 점을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이제 나는 우리의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지라도 내 전세금은 안전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유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계약 서류를 잘못 쓰거나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서 1번이 걸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시 제출 서류와 다른 임대차 계약이 있다. 말은 어려운데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기간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2년을 하기로 했는데 4년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임의 계약 연장을 했는데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2달 전에 보증보험 가가지고 기간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임의적 기간 연장을 하면서 이 보증보험에다가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죠. 왜냐하면은 아까 2년치만 냈잖아요. 그 2년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갱신을 해야 된다. 갱신 놓쳐가지고 이런 보장을 못 받는 경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3번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를 매매를 해버렸어요. 매매를 해버려가지고 다른 집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꼭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4번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자의 우선 변제권 소멸. 요거는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어떤 거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야 돼서 이사는 가지만 일단 나는 이제 요 보증보험 들어놨으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가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경우 같지만 이제 깜빡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차권을 꼭 등기를 한 다음에 나가셔야 되지, 그냥 나가시면은 우선 변제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도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보를 악용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통해서 전세 보증 보험을 좀 알아봤는데요. 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 다음 영상까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